오늘은 신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싸와 아싸 다들 아시죠? 통일신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은 인싸와 아싸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신라사회의 인싸는 누구였을까요? 이전 영상들을 잘 보고 신라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신라사회의 인싸는 바로 중앙의 진골 귀족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신라사회의 아웃사이더, 아싸는 진골 귀족에 밀려 높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던 육두품과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들이 각각 믿은 종교를 보면 인싸들은 교종을 믿었고 아싸들은 선종과 풍수 지리설을 믿었어요. 이렇게 신라 후기에 인싸와 아싸를 나누어 놓고 이 부분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의 핵심을 이루는 인싸들이 싸우면 그 집단은 무조건 혼란을 겪게 돼요. 친구들끼리도 그 무리 중에 인싸들이 싸우면 무리가 나눠지는 것처럼요. 신라사회도 똑같았어요. 신라의 인싸라고 할 수 있는 진골 귀족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왜냐? 진골 신부는 모두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왕이 될 수 있는데 내 친척이 왕이 됐네? 근데 내가 땅도 더 많고 돈도 많고 백성들도 더 많이 데리고 있네? 그럼 내가 왕이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진골들은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되겠죠. 자,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군사와 그리고 군사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골들은 농민들을 군사로 강제로 뽑아가고 남은 농민들에게는 세금을 엄청 걷어요. 그러니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겠죠. 이러한 인싸들의 싸움은 왕권이 약해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바로 혜공왕이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한 그때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 8살의 나이로 혜공왕이 즉위하자 그동안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던 귀족들이 이때다 하면서 다들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혜공왕은 결국 진골 귀족에게 살해당하죠. 그 이후에 150년 동안 왕이 무려 20명이나 교체됐어요.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8년도 안 돼서 왕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라의 중앙이 혼란스럽겠어요. 중앙에서 인싸들끼리 싸우니까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큰 반란이 두 가지 발생하는데 하나는 진골귀족, 또 하나는 일반인이 일으키게 됩니다. 김주원이라는 진골귀족은 원래 선덕왕 다음에 왕위에 오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김주원이 왕궁에 가지 못하게 돼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진골 귀족이었는데 이 김경신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김주원은 왕위를 그냥 포기하지만 그 아들인 김원창, 이 사람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김원창은 웅주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위를 이을 만큼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김주원, 김원창 가문이었기 때문에 실제 반란을 일으키고 신라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결국 진압되어서 김원창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반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이름 장보고가 일으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무역을 통해서 세력을 엄청 키우자 경주의 그 진골 귀족들 인싸 싸움에서 밀려난 김우징이라는 진골 귀족이 장보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김우징은 자신이 왕이 된다면 장보고의 딸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장보고의 도움을 얻어내요. 그래서 결국 김우징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지만 장보고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열받은 장보고는 돈도 많고 또 회적 잡던 군대도 있겠다.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장보고의 세력이 너무 강대했기 때문에 신라의 왕은 염장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장보고를 암살하고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렇게 신라 사회는 진골 귀족이라는 인싸들의 싸움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중앙에서 인싸들이 싸우니까 아웃사이더, 즉 아싸들이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아까 신라사회의 아웃사이더를 진골귀족에 눌려있던 육두품과 지방세력이라고 말했었죠. 먼저 육두품은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학문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경주의 진골귀족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즉 진골귀족의 권력 다툼과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의 모든 근원은 신분을 나누는 골품제에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하지만 결국 신라의 왕도 진골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안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육두품 출신인 최치원이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바로 거절당하죠. 맨날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개혁안을 제시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육두품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센케들과 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방의 센케는 누구였을까요? 아까 신라사회 아싸, 육두품뿐만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지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조금 세력이 있던 사람들은 진골귀족이 지네들끼리 싸우느라 감시가 소홀해지자 점차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도 쌓고 그리고 스스로 성의 주인,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에서 왕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로 호족입니다. 이런 호족은 원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토착 세력이 성장한 경우가 많지만 중앙 진골귀족 싸움에서 밀려난 진골귀족이 지방에 내려가 호족이 되기도 했고 군대 지휘관이나 장보고와 같은 해상 세력도 중앙에서 독립해서 호족이 됩니다. 즉 지방의 아싸들이 힘을 모아 센케가 되고 신라의 왕에게 맨날 개혁안을 거부당하던 육두품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이 아싸 연합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제 종교만 남았어요. 처음에 인싸인 진골귀족은 교종을 믿고 그리고 아싸인 지방세력, 이들이 호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호족이라고 부를게요. 이 호족들은 선종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종과 선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교종이나 선종은 결국 다 열심히 불교 공부해서 부처님이 되려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크리스트교에서 천국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여튼 부처님이 돼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지가 교종과 선종에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선종에서 선이란 수행을 의미하고 수행은 명상이고 이 명상만 잘하면 나중에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반대로 교종에서는 교라는 것, 이것은 교리를 의미하고 교리는 경전, 즉 성경과 같이 책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시의 글자인 한문을 잘 알고 있어야 했는데 맨날 농사일만 하던 농민들이 한문을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공부 못했고 한문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죠. 당시 한문은 진골귀족이나 육두품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교종은 이들 계층, 특히 이 진골귀족 계층 내에서 유행했고 또 5개 종파로 나뉘어져서 진골귀족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교종과 다르게 선종은 한문을 몰라도 그냥 명상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많이 믿기 시작해요. 일반 백성들이 많이 믿으니까 이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고 싶었던 지방의 호족들도 선종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선종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구산선문이라고 해서 9개의 산에 선종사찰이 지어집니다. 선종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설도 유행하는데 풍수지리설은 산과 하천의 형태와 모습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상으로 국가의 수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당시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주가 가장 좋은 땅, 즉 명당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종 승려들이 풍수지리설을 확산시키면서 경주 말고도 신라 내에 좋은 땅이 아주 많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지방 호족들은 선종 승려를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호족의 도움을 받은 선종 승려들은 그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승려들은 지방 호족의 근거지, 호족이 살고 있는 그곳을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수도 경주랑 버금가는 아주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그 호족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호족의 세력은 더욱더 커지고 그 호족은 선종승려를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좋은 상생관계가 펼쳐지는 거죠. 즉 호족, 선종 이러한 아싸들이 연합해서 신라의 진골귀족 즉 인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통일신라는 다시 후삼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일신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신라의 인싸와 아싸를 비교하면서 알아봤어요. 인싸는 중앙에 살고 있는 진골 귀족이고 아싸는 골품 제도에 의해 진골 귀족에 눌려있던 육두품과 지방 호족이었어요. 인싸들은 교종을 믿었고 아싸들은 선종과 풍수 지리서를 믿었죠. 처음에 인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 이렇게 큰 반란이 두 개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워지니까 중앙에 아싸의 육두품이 개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싸인 지방 호족과 연합하면서 지방 세력이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선종 승려들은 선종과 풍수 지리서를 통해 백성들이 호족을 따를 수 있게 지원하고요. 이후에 신라 사회는 반란이 더욱 잦아지고 결국 궁예와 견훤이 각각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